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슬기로운 우리농 운동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손바닥만 해요. 제 손이 좀 크니까 제 손 반만 해요. 요만한 책자를 우리농 본부에서 펴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들어보셨겠죠? 농민주일이 있잖아요. 7월 셋째 주쯤에 7월 달에 곡식이 익어갈 때쯤 되면 우리가 농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농민주일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8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어, 전 세계에 이제 많은 국가가 무역을 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국경이라고 하는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서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어떤 산업들, 특히 농업과 같은 먹거리나 이런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는 큰 기업들, 거대 기업들, 주로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 뭐 80년대, 9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죠. 초강대국인 미국의 큰 기업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이제 막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축구 잘하죠, 우루과이. 그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 축구 잘하잖아요. 그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국제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86년부터 93년 12월까지인가에 걸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죠.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 좀 그동안 해왔던 국제 무역 관계를 좀 조정해 보자.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기업들이 우리가 좀 더 너네 나라 가서 좀 편하게 장사를 좀 하고 싶어. 이런 속마음인 거죠. 너네도 우리 때문에 이익 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서 장사 좀 더 잘하게 좀, 어떻게 좀 약속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거죠. 속내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루과이 협상이 93년 말에 드디어 체결이 되면서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죠.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하게 돼요. 95년인가요? WTO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주체, 인격은 뭐겠어요? 대자본이에요. 대자본. 우리가 말하는 뭐 카길, 몬산토 이런 아주 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 있었고요. 또 미국은 굉장히 힘이 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군사력과 그리고 대자본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농민들은 너무나 불안해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럴 때 1994년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네요. 1994년 6월 29일 날,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주관 아래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도농, 도시와 농촌, 도시에도 가톨릭 신자들이 있고 본당이 있고, 농촌에도 가톨릭 신자들이 있고 본당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산자로, 어떤 사람은 소비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생산지에 있는 물건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도농 생활연대 운동이 이제 발족을 한 거예요. 도시의 공동체와 시골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농사를 짓는 지역의 공동체 간의 교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고, 이제 가장 큰 바람은, 예를 들면 우리 교구를 예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구 안에서는 연천 지역이 생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천 지역의 성당을 다니시는 농부가 복음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 복음에 맞게라고 하는 게 이제 유기농을 말하는 건데요. 유기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 자, 아무튼 복음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 그 정직한 먹거리를 누군가는 또 정직하게 유통을 시켜야 되고, 그럼 도시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당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받아서 먹는 이런 형태를 이제 꿈꾼 거죠. 1994년이니까 지금 27년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1996년에 농민주일도 지정이 되죠. 주교회 안에서 우리 매년 농민주일을 기념하면서 이런 도농 공동체 교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확산시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우리 토양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이런 아주 거대한 자본에 맞서서, 거대 기업에 맞서서 이렇게 지켜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열어갔던 거죠. 자, 이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 본당에 있는 우리농 매장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매장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목요일 날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물건이 들어오고, 이제 주로는 주일에 가장 많이 오시니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이런 형태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직매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산지와 직접 교류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더 1차적인 생산물, 뭐 밭에서 논에서 나는 것들을 직접, 건강한 식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직매장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농 운동이, 슬기로운 우리농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 왔는데, 기후위기하고 우리농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기농, 우리농 운동, 유기농, 뭐 무농약 이러면 그냥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좋은 먹거리를 사서 먹는 어떤 소비의 패턴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일단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기후위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석유화학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긴 문제인데, 거기서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기후의 위기가 와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10% 정도가 전체 50% 이상의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 피해를 받느냐? 아니에요. 피해를 덜 받아요. 왜냐하면 보호장치가 많거든요. 더우면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뭐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뭐 해안 침식이나 이런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주택 환경에 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살기 때문에 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덜 받는데,
자, 하위 50%, 이건 경제적인 의미예요. 하위 50%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질 않아요. 삶의 형태가. 그런데 피해는 누가 받냐? 피해는 하위 50% 사람들이 받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인간이 일으킨 현상인데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결과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보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이죠. 자, 수단의 다르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르푸르에서 2003년부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유목민이죠. 유목민에게는 목초지가 중요한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목초지가 점점 없어지니까 농사를 지는 농경지 쪽으로 유목민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경민과 유목민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후 때문에 생기는 분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사망한 사람이 40만 명,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긴 난민이 250만 명 정도로 UN 국제기구가 추정을 했는데 그것은 중반이고요. 벌써 15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기후 위기가 가장 많은 사망 원인 혹은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다 말을 합니다. 물론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 중엔 1000명에 1명꼴인데 그 사람들의 의도는 약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자, 그러니 기후 위기는 우리노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산업농과 유기농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산업농은 무기 비료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비료들을 막 많이 뿌려서 작물을 키워내고 또 뭐 기름이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쓰고 대량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유기농은 사람의 노동력을 최대한 쓰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순환되는 퇴비들을 쓰고 뭐 이런 건데요. 자, 유기농과 산업농의 근본적인 차이는 산호 의존성이라고 해요. 작물이 자라고 그것을 먹고 또 순환되는 과정에 있는 어떤 세상의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적인 서로 돕는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관계인데 자, 이 유기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산업농은 화학 비료를 근간으로 화학 비료와 그 다음에 석유, 농기계를 써야 되니까요.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뭐 300배 정도의 온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온실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노 운동은 이런 산업농의 폐해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값이 좀 비싸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기후 위기에 맞서서 생명 공동체를 어떤 시스템을 지키는 운동이기도 한 거예요. 소고기만 안 먹으면 되지. 야, 고기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자, 제가 다시 이제 오랜만에 고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음식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1위가 양고기고요. 거의 비슷하게 소고기. 소고기만 안 먹으면 닭고기, 돼지고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소비량이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 1위예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요. 3배 정도? 3배가 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나는 소고기 안 먹었으니까 이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육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육의 잔인성 때문에라도 아니면 기후위기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육류는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고기는 되지만 돼지고기는 괜찮아. 그거는 사실 많이 틀린 얘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낼게요. 한반도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기농과
퀴즈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겨울 잘 지내십시오.